홍카콜라로 불렸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김 빠진 콜라 같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그래서인지 과거 버럭과 막말 이미지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리더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진격 또는 과격에 가깝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1,500%까지 상향,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오늘은 국익 우선주의를 골자로 한 외교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사드 산불 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산불 약속은 우리나라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구속된다고도 했습니다. 경선이 임박해지자 김 빠진 홍카콜라에 다시 한번 탄산을 채워 넣는 걸까요? 그건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홍준표의 진격 또는 과격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열흘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대체 누가 될지 관심이 큰데 허은하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많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 것도 나오면서 했는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공정하지 않다고 잘 넘 큰일 나요. 제가 경험해본 먼저, 선배로서. 네, 경선을 먼저 치러본 사람 입장에서 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는데 꼭 거기서 예, 상당히 다이나믹할 거다라고 전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벤져스 같은 팀으로 정말 재미난 경선을 치룰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역시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도 누가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나마나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겠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잘 모르는 상황까지 약간 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제 당의 지도부인 대변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선거가 가까워져서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특정 여론조사를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그 세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이 이제 뚜렷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더 뚜렷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하는 전두환 찬양 발언 논란 그리고 그 이후에 개사과 논란 이제 이것들이 이 후보 자체의 좀 불안정성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검증 과정에서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사실은 많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 우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깥에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든지 또는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한테 더 손해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관성적으로 그냥 예전부터 계속 윤 후보만 공격해왔으니까 홍 후보보다는 윤 후보를 더 공격하는 건지. 일단은 이제 검증될 부분이 아주 많다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공격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저는 검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검증할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궁금해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사도 하셨고 의원도 하셨고 하면서 이제 검증될 부분들이 이미 이제 나와서 평가나 이런 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하게 검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인가요? 그냥 전략적인 측면도 없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럼 예. 이제 1위 후보에 대한 관심과 검증이 집중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그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의원님의 말씀이 일부 맞기도 합니다만 또 일부 다르게 보는 지점이 있는데 우선 뭐 좀 실수가 있어서 지지율이 약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또 홍준표 후보 자체가 전략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움직이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데 우선 제가 보면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여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여우 스타일이요? 네. 왜 그렇죠? 그 전략적으로 지금은 이중 전략도 좀 보이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에서 빨간 넥타이로 돌아오시는 거를 봤을 때도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당내에서 걱정했던 것은 막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19대 대선에서 그분이 가졌던 그 이미지가 막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말만 안 하면 괜찮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이미지를 벗고 싶으신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의 전략은 맏형 아버지 전략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워 보이는 게 파란색 넥타이라더라 하면서 우선은 본인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색으로 보여줬고요. 예전엔 속옷까지 빨간 걸 입는다라는 식으로 정말 홍이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파란 넥타이를 하지라는 궁금증을 우선 준 것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전략가. 그리고 강의 듣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조금 너무 있네요, 길었습니까? 저희가. 네, 아니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당내에 대해서 또 지지율이 올라야 경선 마지막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지지 이제 웬만큼 내 변화를 눈치채셨잖아요. 대부분 토론을 보면서 다시 빨간색 넥타이로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홍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계신 거죠. 토론 전력도 그래요. 토론 전력. 오늘도 토론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후보들끼리 싸울 때 그렇게 세게 싸우고 싶지 않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정치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안정감이 있는 후보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도 계속 비교가 됐던 혹은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거의 뭐 20년 이렇게 되시는 분이고 이제까지 많은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뭐 좋은 전략이다. 이제 이런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4인으로 좁혀진 이후에 지금 투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 선거가 패밀리 비즈니스라거나 또는 뭐 전두환 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하지 못한 어떤 발언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전략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요? 네, 윤석열 후보가. 패밀리 비즈니스 발언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했고, 네, 선거는 망원도 이제 이른바 윤 후보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노출시킨 건데 이런 게 결국에는 좀 정치적인 경험이나 연륜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부분도 들더라고요. 제가 좀 반박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재선을 성공하진 못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막말이 하나의 그 이슈 메이킹이 돼서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의 전략이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어쩌면 뭐 이슈 메이킹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아, 영감탱이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전략인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 습관으로 봤는데. 습관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카메라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제가 볼 땐 그 부분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뜨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바닥을 치고 나니까 카메라 무서운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에 대하는 태도도 좀 많이 달라지고. 영감탱이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떤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전략을 얘기하신 줄 알고. 네, 홍준표 후보. 근데 이제 예컨대 뭐 영감탱이 발언이라거나 또는 좁혀버리겠다. 또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문재인이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전략이라기보다는 습관인 측면이 강한 거죠. 근데 전략은 습관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은
몸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 입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은 있다고 주제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인 예. 것 같아서 제가 홍준표 후보에 집중을 하긴 예. 하는데 정치인 무서워요. 습관도 가리고 습관도 제대로 바꿔나가는 게 정치인이고 20년 훌쩍 넘어서 지금 대선에 지금 재수생이고 그리고 5선에 도지사까지 하신 분이라서 그가 그냥 습관적일까라는 의심은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저도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조언을 주시는 건가요? 네네 한 저도 번쯤 TV 해보셔야 토론 됩니다. 보다가 이렇게 홍준표 후보님이 좀 바뀌셨나라고 많이 느낀 게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가 뭐 얘기할 때 또는 원희룡 후보가 얘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좋은 아이디어네. 내가 받아서 쓸게. 내가 더 윗사람이야. 나의 참모로 참 좋은 말을 해줬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형님 전략인가요? 형님 전략. 예. 그래서 그 전략은 참 잘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공약들 예를 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9.19 남북 기본합의서를 남북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핵심 지지층, 당 지지층을 노린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핵 배치도 주장하셨죠. 예, 전술핵 공유하는 것도 전술핵을 다시 가지고 오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당원 투표를 노린 네.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음. 네, 기본적으로 의외로 여론조사라던가 그걸 좀 많이 돌려보고 예. 민심을 읽는 작업들을 저희 당 후보들이 많이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사실은 49%가 아니라 51%, 2%, 네. 3%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현재 문정부의 호감을 느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이다다, 시원하다, 그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다. 근데 먹힌다는 이게 거군요,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경선 과정에서는 예. 당원들이 주요 이제 대상인 거니까 점수 배분이 높으니까. 그렇죠. 선명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예. 너무 오른쪽인 거 아니야? 이제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쪽 이제 원사이드하게 가고 근데 본선에서는 이제 중도의 국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보이스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예. 어느 정당에서나 이제 채택하는 선거 전략일 수도 있는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 당원들 지지층만 보고 너무 강한 메시지를 내다 보면은 사실 그게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렇죠. 우리가 양면 중도층을 좀 멀게 하니까.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여야의 그 경선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당원들 비중이 높다 보니 요즘은 또 이 진짜 극렬 지지층에 사실은 제일 원하는 걸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후보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자기 진면목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근데 저희 국민의힘의 토론 구조를 좀 잘 짰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번에 10번의 토론 아닙니까? 오늘까지가 8번의 토론을 마쳤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들은 조금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매일매일 그 정책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기사화되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예를 들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10번 잡은 것은 진짜 잘한 전략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더 많았어요. 저희는 20번 했어요. 20번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너무 많으면 근데 너무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숫자가 적절했을까요? 숫자가 4명이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4명이었을 그렇죠. 때 10번을 말씀드린 이차 거 컷오프 아마 저희 이후만 다, 낼 다 거니까. 하면 한 20번 넘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의 전략들을 그냥 만만히 볼 건 아닌 것 같다. 예, 지금은 여튼 홍준표 후보의 지금 그 예. 토픽으로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나머지 세 분도 그 전략들이 만만치 않고 저는 오늘과 요즘에 이제 전략들을 보면서 11월 5일 이후에 우리는 정말 원팀이 빠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가능성을 봤어요. 그건 뭐 그날 네. 또 봐야 돼요. 이게 뭐 민주당 보니까 제가 선배로서 알려드리자면 네, 가야 경험의 됩니다. 선배. 그래요? 봐야 되죠. 가능할 저희가 것 한 달 같아. 일찍 한 사람 입장에서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요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볼짝이죠.
되냐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당선 이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선 중에 윤석열 후보를 이제 뒤집으셔야 되니까 아마 예. 그렇겠지만 이제 한반도 핵배치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핵배치 관련해서는 불과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국민의힘 쪽에 아마 이게 윤석열 후보 발언 때 나왔던 메시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핵배치 핵공유 공약에 대해서 미국은 이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이 한반도 핵과 관련된 정책을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비판을 예.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홍준표 후보가 모르시지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사실 지난번 토론에서도 그 내용이 얘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를 공격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로 내가 국가 원수가 돼서 이 모든 복잡한 중국과의 외교,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컨대 뭐 중국과의 어떤 사드 문제라거나 일본과의 어떤 문제, 외교적인 민감한 문제, 미국하고의 이런 한반도 핵과 관련된 문제, 대북 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원숙하고 신중하고 지도자다운 모습을 사실 보여야 되는 영역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엑셀을 밟으신 거 아닌가. 오늘 인터뷰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뉴스원과의 인터뷰 중에 홍준표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반드시 구속된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센 표현이잖아요.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런 혐의점이 확 있는 것 물론 그렇게 있다라는 정치인으로서 주장으로서 홍준표 후보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센 발언이에요. 네. 저는 너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야말로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당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검찰에게 그러니까 구속한다고 했잖아. 본인이 이런 얘기가 어쨌든 되니까. 지금 이제 야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당선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어떻게 구속을 시키나요? 법원을 그렇죠. 움직이나요? 아니면 검찰을 움직이나요?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 오셨던 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구속시킬 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법치주의, 헌법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신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실제로 실현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의 영향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이걸 받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 이거 대통령이 영향력 미쳐가지고 어떻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의 신뢰성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예.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 원수가 입법, 행정, 사법의 신뢰성을 흔드는 발언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우선 오늘 느끼는 것은 아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세졌구나. 그렇죠. 아 그렇게까지 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선 느끼고요. 예민한 게 아닌데. 우선 이재명 후보 자체의 발언들을 제가 오늘 조목조목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싸울 게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제가 아는 홍준표 후보님은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느 은유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주장으로서는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그렇죠, 뒤에 하는 전제로. 얘기지만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어서 보면 또 지지층을 노린 아주 강한 그렇죠. 표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그러니까 너무 들어서. 대장동이든 아니면 백현동이든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주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주고 독식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 구속을 네. 시킨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건 반헌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 왜냐하면 자체가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이유가 그 보수 정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분들이 의원분들이 법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헌법 정신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법치라는 단어를 한편에선 쓰면서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기반한 발언이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예. 부적절한 거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는데 사실 TV 토론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이제 홍준표 저격수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하태경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어디 캠프로 가시냐 고민 중이다. 워낙 유승민계로 불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결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와도 잘 지내야 한다. 나중에 만일 홍 후보가 경선이 이겨서 후보가 된다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실 분이다. 홍 후보도 노력을 해야겠죠. 원래 다 그렇게 싸우다가 밥 한번 먹고 해소하고 이렇게 됩니다 보면. 예, 어떻게 보세요? 허은하 의원님이 볼 땐 두 분이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후보는 워낙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홍준표 검사 시절에 네. 수사에서 구속을 시키기도 했었고 네.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손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네. 물음표가 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우 스타일이시다라는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선 시작하시기 전에 두 분이 만나신 것으로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많은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홍준표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원팀 안고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장전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경선 시작 전이면은 뭐 한 두세 달 전에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건 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독대로 만났을 가능성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들으신 게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예. 근데 이제 사람 간의 어떤 구원, 오래된 그 원한 예. 그리고 그 평가 이거는 사실 단시간에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지금 홍준표 후보 복당을 오랫동안 막았던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도 이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굉장히 예.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겠다. 두 분이 결합하는 것이. 예. 정확하게 하나만 딱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저희 야당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그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든 안 할 게 없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어떤 우리나라에 되게 경륜이 있는 정치가 경세가로 네, 꼽히는데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가 만약 선출됐을 때 나를 이용하는 게 뻔한데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권 교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전 비대위원장이 예. 홍준표 후보를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여우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부탁을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여우가 표변에서 날 이용하려고 하네? 라고 했을 때 그걸 들어줄까요?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킹메이커로서 양쪽에 다 다니셨었고 늘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의 그 호불호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흔든다? 그 정도의 그 소심한 분과 이 작은 그릇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보시죠 이건. 네. 예, 일단 허은하 의원님에 따르면은 만일 일전제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다. 이전제 만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심한 그릇인 걸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예. 뭐 인간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인간 표현이 완벽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가는 상당히 겁니까? 잘 쓰시는군요.